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상황은 민주주의 퇴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우려는 북한 인권운동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처우뿐만 아니라 이 정부가 한국 내 핵심 자유를 침해한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이 정부는 북한 관련 인권 옹호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일련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여기에는 통일부 인권인도사무실 해체, 연내 북한 인권보고서 공개 금지, 정부 지원 북한 방송 중단, 그리고 활동가들이 전단지나 디지털 매체 등의 정보를 북한으로 보내는 것을 경찰이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한 행정적 조정이 아닙니다. 이는 시민사회, 특히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 주민들과 소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 정보 전달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입니다. 또한 강압적 인조치가 더욱 심화되어 활동가들을 표적으로 삼고 발사 장소 접근을 제한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이러한 중요한 인권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위축 효과를 초래했다는 증언도 듣게 될 것입니다. 타로 박사는 또한 한국 내 자유의 궤적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며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기타 자유에 대한 제한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점차 법으로 제정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북한으로의 정보 흐름을 억압하거나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정책은 결코 중립적 인행위가 아닙니다. 그러한 행위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남한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억압하거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수호는 북한의 호전적인 독재 정권에 맞서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인권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서 우리는 김일성 독재 정권이 북한을 상대로 벌이는 핵 협박에 책임감 있게 맞설 수 있는 힘과 안정성을 얻습니다. 저는 한반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북한에 집중했지만 최근에는 남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 땅은 자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다른 여러 자유에 대한 제약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들이 점점 더 법으로 명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헌법까지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혈안이 된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친중공산당, 친북공산당, 친조선노동당, 북한공산당 세력이며 동시에 반한미 세력입니다. 이들은 현재 한국 권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영역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여 자유에 기반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사회주의에 기반한 경제로 전환하려는 시도. 둘째, 언론의 자유 억압. 셋째, 종교의 자유 억압입니다. 리잉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그 산하 정당들은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친중 공산당, 친사회주의 성향의 소수 세력만이 원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자유에 기반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서 중앙 계획과 중앙 분배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과 의사 결정권을 박탈하고 정부에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북한처럼 국가가 모든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 DPK은 이러한 헌법 개정안 중 자유, 조항 삭제를 당의 강령으로 삼았습니다. 2018년에는 반대에 부딪혀 헌법 개정 시도를 철회했지만 이후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자유에 기반한 공화국의 근본 정신을 바꾸기 위해 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용에 대해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른 개정안도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헌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연합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 3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 소지 중국인들은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유권자 등록만 하면 중국에 거주하더라도 한국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선거, 특히 2020년 4월 총선 이후 투표 용지 수가 유권자 등록 수를 초과하는 등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겹겹이 쌓인 새것 같은 투표용지와 투표함, 그리고 한 후보에게 3,170표가 몰아서 집계된 사건 등이 그 예입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과 리용정부는 6월 3일 총선과 함께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80에서 90%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한국의 국내 정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더욱 두드러집니다.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거나 선거 부정 의혹 조사를 요구하는 현수막은 혐오 발언으로 간주되어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2025년 10월) 한국에서 열린 반공산당 시위에서 한국 청년들이 중국 공산당 국기를 찢자 즉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미단체가 서울주재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 국기를 찢었을 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조사조차 없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려 했다는 사실이 2024년 12월 말에 밝혀졌습니다. (2025년 5월 14일) 대선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의 공정성을 요구해온 대선 후보판 고안의 개정이 플랫폼 X 코리아에 의해 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16일, 즉 이번 달 초에는 역사 강사이자 유튜브 정치평론가인 존 한일이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에 연행되었는데 이유는 리용을 포함한 정치인들을 비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았고 경찰은 체포영장도 없었습니다. 2025년 1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 용희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댓글을 올리는 사람은 누구든 경찰에 고발하거나 고소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소하면 경찰은 수사에 착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용납하지 않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6세 노인이 투표했다는 등의 선거 부정 의혹이나 중국이나 북한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 등이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나 중국과 관련된 문제처럼 들리지만 리용 정부 하에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목사들이 재판도 받기 전에 투옥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소니 목사는 2025년 9월 체포되어 수감되었습니다. 친공산주의 세력의 정치적 폭정에 반대하는 전국 기도회를 조직했던 손 목사는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를 교회에 초청해 강연을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20건이 넘는 소송에 휘말렸는데 그중 상당수는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국가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교회는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황운 목사는 올해 1월 22일 체포되어 수감되었습니다. 그 역시 한미동맹 강화를 지지하는 한미 국기를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을 이끌었던 기도회와 평화집회를 주도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홍콩에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압할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수법입니다. 법률 플랫폼 인로페어는 다른 방식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당은 최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회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교회와 같은 법인 설립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교회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조치가 교회의 정치 개입을 탄압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교회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다행히 기독교인들의 거센 반발로 법안은 최근 철회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위헌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반복적으로 발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국가로 여겨져 왔습니다. 미국식 자유 기반 정치 경제 체제를 도입하여 번영을 누렸습니다. 자유와 식량이 부족한 북한과는 달리 한국 국민들은 자유와 풍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억압되는 몇 가지 사례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중국과 북한 공산당을 지지하고 미국, 한국, 일본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들은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사회주의적 위제를 삽입하여 한국을 공산주의 중국의 위성국가로 만들려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성격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이 정부와 주요 언론을 포함한 권력의 고삐를 장악했지만 이러한 결과에 맞서 필사적으로 싸우는 한국 애국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우고 차베스와 니콜라스 마두로 치하의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국 공산당의 퇴진을 요구하며 중국의 꼭두각시 국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유를 지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한국이 급속도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변모하고 있는 엄청난 위험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경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위성 국가입니다.
리 총리 같은 정부가 시진핑과 그의 끔찍한 인권 유린 정책에 동조하려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평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 우리가 모두 바라는 한국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더 비슷해지려 하는 걸까요?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은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수잔 슐티 박사의 증언을 읽어봤는데 배너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 백악관도 우려를 표명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국 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미셸 파크 스틸 전 하원의원을 후보로 추천한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도 그녀와 함께 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훌륭한 인물이지만 상원에서의 비준 절차 인준 과정이 얼마나 더딘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교적으로 더 철저한 감시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의 행동 촉구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